지금 감히 한국을 중국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 중국인 여학생이 어떻게 한국 따위를 우리 중국과 비교할 수 있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루시예요.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물리학 연구원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물리학 연구원이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인턴 교육을 밟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리학 교수님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물리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뭐든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 뭐든지 직접 제가 제 손으로 만지고 해보게끔 만들어 주셨고, 제가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그게 풀릴 때까지 아버지는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무언가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게 생기면 끝까지 파는 성격이 되어버렸죠.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 저에게 좋게 작용을 한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저의 궁금증을 끝까지 풀지 못하게 만든 게 나타나게 됐고, 그게 바로 물리였어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기에 너무 궁금한데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아버지와 같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을 전공할 수 있게 됐죠. 저의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연구소로 들어가셨어요. 사실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물리학 전공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건 오히려 물리학을 배우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연구소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사실 아버지는 물리 쪽에서는 꽤나 명성을 날리신 분이세요. 여러 대기업에서 아버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정말 많은 제의가 들어오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돈보다는 정말 물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제가 살아갈 날들을 위해 연구소로 들어가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멋진 아버지시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집에서는 그저 다른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아버지세요. 맨날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으셔서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으시는지. 이제는 그냥 벗어두실 때도 됐는데 절대 안 꽂히시더라고요. 하지만 밖에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멋지고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세요. 아버지에게는 가족 같은 관계의 중국인 동료인 장레이 아저씨가 있는데요. 장레이 아저씨는 아버지와 같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으로 아버지와는 단짝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레이 아저씨와 아버지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물리학에 미친놈들이라고 학교에서 소문이 자자했었대요. 그래서 출신 학교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수 일도 하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연구소로 들어갈 연구원을 뽑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였고,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 끝에 연구소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장레이 아저씨도 같이 연구소로 들어가셨고, 장레이 아저씨 친구분과 함께 총 3분이서 연구소로 들어가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 분은 정말 그 어떤 연구원들보다도 열정을 다해 연구에 몰두하셨다고 해요. 마치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전부 다 풀 것처럼 말이죠. 연구소에서도 미친놈들 3명이 들어왔다며 소문이 자자하셨대요.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는 물리를 실컷 연구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점심시간이 되면 본인과 밥을 같이 먹던 팀 사람들이 점점 자기와 밥 먹는 횟수가 줄고, 연구원 사람들이 점점 본인과 교류하는 걸 꺼려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는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한 줄 알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일 친한 선배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얘기를 해줬다고 했는데요. 요즘 아버지의 친구이자 동료인 장레이 아저씨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연구소 내에 퍼뜨리고 다닌다는 얘기였죠. 선배의 말로는 아버지의 가장 측근부터 시작해서 팀의 상사, 후배까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계속 이야기하셨대요. 뭐라고 소문을 냈나 들어보니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뒤에 백으로 연구소에 들어올 수 있었다. 실력이 안 되는데 명성 때문에 연구소에 들어온 것이다. 등등 정말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었죠.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연구소 간부들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연구소에서 내쫓으셨대요. 그렇게 장래희 아저씨의 바램대로 아버지가 쫓겨나자 연구소는 장래희 아저씨의 왕국이 되었지만 그 왕 행세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죠. 연구소에서 중요한 논문에 대해 논의하던 중에 그 논문을 작성한 게 아버지와 장래희 아저씨였는데요. 그 논문에 대한 자료와 해석을 연구소에서 요구했지만 장래희 아저씨는 2주가 넘도록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셨대요. 사실 그 논문은 아버지가 모두 작성한 것이었고 그저 장래희 아저씨는 이름만 같이 올라간 셈이었던 거죠. 그 논문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몰랐던 장래희 아저씨는 그 일이 있고서부터 연구소에서 점점 신뢰를 잃어가더니 결국 쫓겨난 아버지가 아닌 장래희 아저씨의 실력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장래희 아저씨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쫓겨나게 됐죠. 결국 연구소에서는 이 모든 사건들이 장래희 아저씨의 음모였다는 걸 알았고 연구소에서는 아버지를 다시 연구소에 들이게 됐죠. 연구원의 모든 동료들은 아버지에게 전부 사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물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였기에 물리만을 보고 들어오셨던 아버지는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며 쿨하게 모든 사과를 받아주셨고 지금은 연구소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계시죠. 모든 건 장래희 아저씨의 시기, 질투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집안은 장래희 아저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큰 부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만을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모든 걸 버리고 연구소로 들어갔던 터라 집안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물리도 연구하지 못하고 쫓겨났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까지 앓게 되셨거든요. 지금도 심장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진짜 생각만 해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중국인은 본인의 이득이라면 제일 친한 동료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니 혹시라도 중국인과 엮이게 된다면 항상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몇 달 뒤 아버지의 조언을 깊게 생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같이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 리나가 있어요. 리나는 중국 베이징에서 왔고 굉장히 활발한 친구예요. 리나와 처음 만나게 된 건 첫 물리학 수업 때였는데요. 첫 수업이고 아직 친구가 없었던 저는 그저 뒤쪽 빈자리에 앉아 멀뚱멀뚱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제 옆에 누가 갑자기 앉더니 안녕? 이라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네, 바로 리나였어요. 먼저 다가와준 리나 덕분에 저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생기게 됐어요. 하지만 리나는 분명 좋은 친구가 맞았지만 아버지의 조언이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장래희 아저씨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했던 게 계속 생각이 나다 보니 완전히 제 마음을 다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조별과제가 있어서 저는 당연히 친구인 리나와 함께 조별과제를 하기 위해 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리나가 좀 게으르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한 번은 과제 때문에 리나의 기숙사에서 같이 늦게까지 과제를 하려고 기숙사 문을 여는 순간 무슨 냄새지? 진짜 너무 독한 냄새가 제 코 속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리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나는 냄새인가? 생각했죠. 하지만 기숙사 안을 본 순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죠. 책상 위에 먹다 남은 과자와 음식은 물론이고 언제 입었는지 알 수 없는 색깔이 변한 옷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냄새가 심해서 그냥 내일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자는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리나가 상처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입으로 숨을 쉬고 과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와 함께 하자던 과제도 결국 리나는 마지막까지 제출을 못해서 D-라는 제일 낮은 학점을 받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그런 리나와 함께하는 조별과제는 이번에 처음이라 솔직히 조금 불안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사해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찾아놓지도 않은 거예요. 발표가 당장 얼마 안 남아서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았죠. 조별과제이기에 한 명이라도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안 좋은 학점을 받을 게 뻔하니까요. 화가 난 저는 리나, 내가 너가 못한 부분을 정리해서 줄 테니까 발표라도 해줄래? 리나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하더니
마지못해 그럼 본인이 그냥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리나의 발표 또한 너무 불안했던 저는 발표 대본까지 만들어서 리나에게 전달해줬고, 다행히도 운이 좋게 리나가 발표를 잘해준 덕분에 수월하게 발표 과제를 끝낼 수가 있었죠. 참 운도 좋은 친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과제 점수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발표 과제 점수가 나온 날, 이상하게 발표 과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점수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냈죠. 그런데 교수님에게 정말 어이가 없는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루시, 이번 과제는 조별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안일한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동료들을 생각해서 이런 점수를 준 것이니 다음 과제 때 열심히 해서 제출해주길 바래. 굴럭이라고 교수님에게 메일이 온 거예요. 안일한 행동.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수님에게 다시 답변 메일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나서 받은 답변으로 모든 일을 알게 됐는데요. 리나가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과제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리나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고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거예요. 아니, 이제 지금 말이 되는 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준비를 안 한 건 리나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전부 교수님에게 보여드렸지만 점수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받게 된 거죠.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났던 것 같아요. 리나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리나는 너가 준비한 자료는 이번 발표 주제와는 어긋난 부분이 많아서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낸 거라며 이야기하는데 와. 정말 아버지의 조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래서 중국인을 조심하라고 하는 건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건이었죠. 기분이 너무 나빠서 맥주 한 잔을 먹어야 할 것 같아 동기들과 한잔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됐는데요. 리나는 제가 화가 난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기들이랑 같이 오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모임에 온 모습이 진짜 너무 얄밉고 꼴도 보기 싫었죠. 그래서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앉았죠. 올림픽 시즌이어서 그런지 술집은 모두가 올림픽 얘기도 들썩거리고 있었죠. TV에서 생중계해주고 있는 경기를 보면서 한국인 친구인 소정이와 함께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나가 대뜸 너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중국 비난하는 거지. 다 들었어. 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리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가 하는 얘기는 전혀 듣지도 않고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동기들도 너무 놀라 리나를 보면서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리나는 지금 올림픽에서 중국이 금메달을 얼마나 많이 땄는지 알아? 너네가 살고 있는 모든 나라의 메달을 합쳐도 우리 중국 반도 못 따라와. 라며 뜬금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는 올림픽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나의 갑작스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저 쟤 왜 저래?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그러더니 리나는 한국인 소정이에게 소정, 너네 한국은 올림픽에 참가는 했니?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제일인 거 알지? 라면서 가만히 있는 소정이를 건드리더라고요. 소정이는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저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죠. 하지만 리나는 그런 소정이를 보고 오히려 더 흥분하면서 한국은 전부 편법 쓰면서 올림픽에 나가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갑자기 가만히 있는 소정에게 왜 이러나 싶었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리나 말대로 실제로 메달을 많이 딴 건 중국이 많기도 했고 리나 때문에 중국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하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맞아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있던 소정이가 뭔가 기분이 나빴는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천천히 리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선수들은 금지 약물을 너무 많이 써서 전부 실격 당했다던데. 라고 하는데 리나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정이는 저에게 루시 그거 알아? 중국 선수들은 금지 약물로 편법을 너무 많이 써서 이번 올림픽 때는 경기 시작과 끝, 그리고 매일매일 모든 선수들이 약물 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중국 선수들이 검사 좀 그만하라고
세계 언론인들에게 들으라고 기자한테 인터뷰까지 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기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대. 오히려 약물 검사를 멈추기는커녕 시합이 끝난 선수들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검사를 계속 받는다고 그랬대.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리나에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종종 들었을 때는 중국인 선수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정이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도 해봤는데 실제로 지난 올림픽 때 금지 약물 검출로 금메달을 뺏긴 선수들이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리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소정이가 한 얘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을 리나가 아니었죠. 이번 파리 올림픽 때 침대를 전부 종이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너네 한국에서 열렸던 올림픽도 그랬던 거 아니야? 심지어 음식은 전부 비건 음식으로 만들어서 선수들이 단백질 섭취를 못해서 다 고생하고 있다던데 이런 선진국인 프랑스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네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온 적은 있었니? 우리 대중국이라면 모를까? 하긴 너네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무슨 올림픽이 열렸겠니? 아주 비꼬면서 얘기하는 게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소정이도 조금 화가 났는지 톤이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너 진짜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이 세계에서 얼마나 이슈가 됐었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야? 라고 하더니 따발총처럼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선 선수들한테 준비해준 침대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열린 올림픽 선수들한테 제공한 침대 중에 제일 컸다고 하던데 심지어 여태 올림픽이 열린 어느 나라에서든 음식에 관한 이슈가 항상 있었는데 유일하게 없었던 나라가 우리 한국이야. 세계 각지에서 온 선수들을 배려해서 비건은 물론이고 알레르기가 있는 선구들을 조사하고 배려해서 셰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줬다는데 뭘 좀 알고 얘기해 줄래? 소정이가 그렇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건 정말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소정이 얘기를 들어보니 소정이가 한 말들이 정말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워낙 올림픽이나 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건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만히 소정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 소정이가 이야기한 게 전부 사실인 거예요. 심지어 기사가 난 게 전부 한국에서 낸 기사가 아니라 해외에서 난 기사들이었어요. 기사를 하나 둘 읽어보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이 역대 열린 올림픽 중 최고의 올림픽이었다며. 세계 각지에서 쓴 기사들이 정말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듣던 리나는 결국 자리에 앉더니 맥주 한 잔을 그대로 원샷을 하더라고요. 올림픽 얘기로 꽃을 피우던 시점 한 친구가 이번에 생강에서 수영하고 나온 선수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구토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 철인 3종 경기를 치르던 중에 생강에서 수영을 하고 나온 선수가 바로 구토를 해서 엄청난 이슈가 일어났더라고요. 사실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다루지는 않아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죠. 생강의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번에 수영 부분을 빼고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이 나왔었나 봐요. 하지만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번 올림픽을 위해 수질 개선에 많은 돈을 썼고 실제로 개선이 일어났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 언론조차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은 리나는 또 자기네 중국의 양쯔강은 너무 깨끗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이라고 한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소정이는 너네 양쯔강 도시 폐수로 인한 오염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고 있잖아. 화학물질, 중금속, 플라스틱 등의 오염 물질이 강에 유입돼서 생태계도 망치고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아주 난리던데. 리나는 또 다시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리나의 모든 말은 또 전부 거짓말이었죠. 실제로 양쯔강의 오염도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나라에서 많은 돈을 쓰면서 강이 수질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진행된 오염과 강 근처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폐수들로 인해서 원래대로 돌리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소견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리나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소정이에게 그러면 너네 한국은 뭐 큰 강이라도 있니? 참, 우리나라의 양쯔강만큼 크고 멋진 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너네 한국에 있을 리가 없지. 있다고 해도 아마 그 강에 들어가서 수영은 무슨 정화시킬 기술이나 물도 없어서 그 강물이나 마시는 수준이겠지 뭐 라며 또 소정이를 엄청 건드리더라고요. 소정이는 또 다시 침착한 얼굴을 하고 저기 미안한데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강이라는 강이 있어. 왜 이래? 총 길이가 무려 514km에 이르는데 심지어 우리 한국은 한강의 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아리수라는 것도 있거든. 아리수는 이미 국제적인 품질 인증을 받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수질을 자랑하는 건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수돗물이라는 평가도 받았는데 뭘 좀 알고 얘기하지? 그 아리수는 이미 한국의 가정이나 병원, 식당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물이라고. 우리 한국의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수돗물인 만큼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데 직접 와보지 않아서 너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너는 중국에서 태어난 애가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르는데 세계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는 건 어때? 라며 정확하게 리나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했죠. 리나는 그제서야 본인의 생각과 언행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화도 점점 수그러들고 소정이나 다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금 얘기해주면서 리나가 잘못된 정보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인지시켜 주었죠. 얘기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모인 자리는 소정이를 중심으로 본인의 고향인 세계 각국의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가 됐죠. 그런데 소정이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기하면서도 궁금증을 일으키는 나라더라고요. 세계사 공부를 할 때 한국에 대해 잠깐 배운 적이 있긴 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가거나 궁금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 때도 그렇고 이슈가 된 선수들은 전부 한국인 선수들이었어요. 저는 특히 이번에 많은 관심이 갔던 게 바로 양궁이었는데요. 아니,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단체전은 10연패를 달성해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세계 양궁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라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자 단체전은 물론이고 한국 양궁팀은 모든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면서 한 대회에서 5개의 금메달을 모두 획득한 최초의 나라가 됐다고 파리 현지 기사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구글의 올림픽 양궁만 쳐도 한국 관련 기사들만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제일 멋있었던 한국 양궁 선수는 바로 김우진 선수였어요. 개인전은 물론이고 단체전, 혼성전까지 출전해서 모든 금메달을 휩쓴 건 물론이고 그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한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양궁 선수로 기록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사를 읽고 김우진 선수가 펼치는 경기를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는데요. 정말 보는 내내 감탄이 끊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조준을 하고 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 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활을 쏘는 건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양궁을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전통 놀이인 투호놀이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호놀이는 땅에 세운 항아리에 화살이나 막대기를 던져 넣는 놀이로 정확성과 집중력을 요하는 놀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놀이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양궁에 필요한 기술이나 정신 집중 같은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활쏘기가 중요한 무예로 여겨져 왔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서도 이미 국궁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을 만큼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활쏘기에 대한 역사가 깊었던 거죠. 한 나라의 시대적 배경을 쫙 봤을 때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그 이유들이 나온다는 게 너무 재밌고 저를 흥미롭게 만들었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마터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뻔한 상황을 소정이 덕분에 오히려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잘못된 정보를 마치 진실인 마냥 얘기하고 다니는 중국인에게 시원한 한 방을 날려준 소정이에게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